1994년 1월 15일 눈이 하얗게 내려앉은 아침이었습니다. 청주에 있는 한 철물점 사장 부인이 야적장에 쌓인 눈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보지 못했던 물건이 있는 겁니다. 이게 뭐지? 하고 들춰봤는데 아주 혼비백산에서 달아났습니다. 왜요? 뭐가 있었나요? 젊은 여성의 시신이었습니다. 어우, 머리에는 비닐봉지와 청바지가 씌워져 있었고요. 양손은 찢어진 속옷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몸은 스타킹, 가방끈 같은 걸로 감겨져 있었고요. 네, 경찰이 조사해 보니까 바로 전날 피해자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었습니다. 처제가 연락이 안 된다, 납치된 것 같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형부와 아버지가 파출소에 직접 와서 신고를 했던 겁니다. 가슴을 쿵쿵 내리치면서 경찰이 치안을 제대로 했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느냐 뭐 이러면서 경찰을 뭐 원망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어찌된 일인지 단 한 사람만 무덤덤했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형부였습니다. 경찰이 형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는데요. 알고 보니 처제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이 형부였습니다. 근데 통화는 할 수 있잖아요. 피해자 형부도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뭐 통화한 건 사실이지만 내가 처제를 죽인 건 절대 아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이 탐문을 하는 과정에서 이웃 주민으로부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 형부의 집에서 아침까지 물을 뿌리는 소리가 계속 들렸다. 즉 말하면 밤새 뭔가 물을 쓰더라 하는. 경찰이 욕실을 정밀 감식을 했었습니다. 욕실의 세탁기 받침대 밑에서 뭔가를 발견을 한 겁니다. 바로 이제 혈흔이었죠. 그게 이제 그 없어진 처제의 혈흔과 동일하다는 연락을 받았던 거겠죠. 그래서 그걸 들이밀면서 이제 추궁을 하니까 결국은 뭐 자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형부가 이 처제에게 광범님에게 토스트기를 줄 테니까 우리 집으로 와라 해서 집으로 유인을 했다고 하고요. 그 온 처제에게 주스 종류에다가 수면제를 타서 먹인 다음에 잠든 처제를 성폭행을 했던 거예요. 진짜. 아니 근데 어떻게 처제한테 이게 정말 이게 몹쓸 이거 욕도 아깝습니다. 처제가 아무래도 수면제에서 깨어났겠죠. 울면서 내 가족들한테 다 알려버리겠다. 그러니까 이 범인이 처제의 머리를 둔기로 4번 정도 내리쳐서 기절시킨 이후에 목을 눌러서 살해를 했던 겁니다. 근데 피해자 형부가 범인이라는 것이 알려지자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평소에 워낙 착실했고 가족 관계도 아주 좋아 보였다는 거죠. 그렇게 두 얼굴을 가진 악마였다는 게 더 소름 끼쳐요. 재판부는 그 성폭행은 계획적이었지만 살인은 우발적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무기징역을 선고하게 됐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건은 잊혀져 갔습니다. 제가 한 통의 제보 전화를 받기 전까지는요. 제보 전화가 왔나요? 네, 2019년의 일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사건의 범인을 알고 있다. 그 범인이
미국에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제보가 들어온 사건의 경우는 공소시효가 이제 끝난 사건입니다. 범인을 잡아도 처벌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누군가가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으니까 확인을 꼭 해야 됩니다. 발신처도 미국이었고 범인이 미국에 있다는 제보여서 어떻게 수사를 해야 하나요? 공소시효가 끝날 정도니까 사건 발생한 지 수십 년이 흐른 거잖아요. 아무래도 증거가 찾기가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게다가 그 관할 경찰서가 그 이사를 한번 했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증거품이 좀 흩어진 게 아닌가. 팀장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보는 자꾸 들어오는데 뭐 맞춰볼 증거도 없고 대체 증거물이 어디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옆에 앉아있던 이제 과수팀에서 이제 그러는 겁니다. 그거요? 저희 사무실에 있어요. 어제 오후 학교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화성군 모중학교 1학년 14살 김양이 목 졸려 숨진 채로 발견된 것은 오늘 오전 9시 50분쯤입니다. 숨진 채로 발견된 김양은 바로 이 소나무 밑에 엎어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김양은 두 손발이 신고 있던 검정색 스타킹으로 묶여 있었으며 입에 재갈이 물린 채 흉기로 마구 찔려 있었습니다. 너무 끔찍하네요, 진짜. 1990년 11월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19년도에 저희가 재수를 했으니까 사건이 발생한 지 약 한 30년이 지났을 때죠. 범인은 이제 문구형 칼로 가슴을 난도질했고요. 스타킹과 블라우스로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근데 또 이게 여기서 끝도 아닙니다. 이 흉악한 범인이 저질렀을 거라고 생각되는 사건이 무려 10여 건이나 더 있어요. 경기도 화성군 부녀자 연쇄 살인 사건이 미궁에 빠진 부녀자 가운데 연쇄 피살 사건의 범인은 오리무중인 가운데 1986년 9월 첫 사건을 시작으로 6년 동안 경기 화성 등지에서 발생한 10건의 연쇄살인 사건. 그러면 이 사람은 연쇄 살인범인 거네요? 당시 저희가 찾은 증거품 상자는 그 김민서 양 사건을 포함해서 총 7개였는데요. 바로 증거를 추려서 국가수에 의뢰를 했습니다. 제가 사건 당시에 국과수에 있었습니다. 네. 국과수 연구원들이 사건 현장 사진을 앞에 놓고 사건 당시 벌어졌을 상황을 상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피해자의 속옷을 눈여겨봤는데요. 많은 저항이 있었을 터이니 범인의 흔적이 분명 어디에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거라고 여긴 겁니다. 조심스럽게 피해자 속옷의 의심 부위를 잘라서 DNA 검사를 시작했는데요. 결국 30여 전 의류에서 네. DNA를 추출해냈습니다. 그럼 이제 범인이 누군지 밝혀내야죠. 김민서 양의 유류품에서 나온 DNA 결과를 바로 국가수 연구원들이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와 대조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국가수에서 미디어팀으로 연락이 왔었습니다. 일치하는 DNA가 있다 이거였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청주에서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받고 교도소에 복역 중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아까 그 처제죠. 그 처제 살해했던 그 사건인 형부. 거죠? 형부.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이춘재였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살인의 추억을 통해 널리 알려진 사건이기도 합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경기 화성 등지에서 발생한 10건의 연쇄살인 사건. 역대 최악의 미제 사건이었지만 지난해 9차 사건의 증거물에서 이춘재의 DNA가 확인됐습니다. 1986년 첫 사건 발생 34년 만입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 특히 여성이 빨간 옷을 입고 있으면 타겟이 된다. 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공포에 빠뜨렸었어요. 이춘재가 화성에서만 10건의 연살인을 저질렀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 사건 이후에 이 청주로 이사를 하는데 그때 처음에 아내를 만났던 것 같아요. 그 이춘재가 처제 살인 사건으로 복용 중이었기 때문에 이춘재의 DNA가 데이터베이스에 입력이 된 거예요. 네. 이성준 팀장님이 재수사를 하면서 이 연쇄살인의 행각이 드디어 드러나게 된 거죠. 사실 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은 제가 경찰이 되기 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제가 2000년도에 이제 됐으니까요. 예, 솔직한 마음으로 이거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예, 솔직히 부담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건들을 이제 이춘재가 자백을 하느냐가 이제 관건이었죠. 그러면은 자백을 받기 위해서 이춘재를 직접 만나 보신 거죠? 2019년 9월 18일 새벽 5시에 부산교도소로 이제 저희가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당시 이춘재를 이제 조사를 갔을 때는 이제 대외적으로 이제 공개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산교도소 측에 내용을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아주 긴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 일반 접견실 말고 좀 별도의 공간을 줄 수 있겠느냐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교도소 측에서 하는 말이 이춘재는 25년 모범수인데 대체 무슨 일이냐 그러더라고요. 지금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니죠? 그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어떻게 모범수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25년 모범수면 사실 가석방도 기대할 수 있었어요. 가석방? 기대할 수 있었어요. 안 돼! 맞습니다. 무기징역 같은 경우는 한 20년 정도. 유기징역을 만약에 받으면 정해진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가석방 자격이 돼요. 와, 그 뭐 위장을 잘했겠어요. 자신의 그 본색을 숨기고. 나가려고 했을 거예요. 네. 교도소 측에서도 이제 아주 의아해하면서도 이제 큰 사안이라는 것을 짐작을 했는지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주고 저희 수사팀은 그곳에서 이춘재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춘재가 나왔나요? 궁금해요. 네, 이춘재가 접견실로 나왔습니다. 수감자 사진이에요. 저 우측의 사진에서 머리가 좀 희끗해지고 피부가 더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담담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경기도에서 이제 부산까지 형사들이 내려왔다는 걸 이춘재가 접견 전에 알았을 거잖아요. 아마 마음의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이 자신에게 뭐 어떤 얘기를 할지 되게 궁금했을 거고요. 이춘재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그 교도소에서 네. DNA 채취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언젠가는 경찰이 나를 찾아올 것이다. 이런 생각은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한테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형사님, 근데 생각보다 늦게 오셨네요. 아우 씨. 약 올라. 저희가 한 8시간 정도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중간에 이렇게 뭐 화장실도 가고 뭐 쉬고 할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와. 심리적으로 조사관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좀 알려줘야 되고 이춘재한테 뭐 수사관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허튼 짓을 하지 마라라는 그런 의미로 앉아 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그 3명의 여성 프로파일러와 함께 이춘재를 만나러 갔는데요. 첫날은 이제 프로파일러 없이 수사관들만 들어갔거든요. 우리가 왜 왔을 것 같냐 이런 식으로 떠보다가 이제 그 조사 말미에 화성 사건 때문에 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춘재가 내가 거기 살기로는 했지만 그거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일단은 발뺌을 하네요. 접견실 밖에 프로파일러 3분이 있었어요. 모두 여성이었는데 그 이춘재가 힐끔 이제 보더라고요. 눈빛에서 아, 저 여성분은 누구지? 이렇게 이제 호기심을 느끼는 게 막 전해지더라고요. 교도소에서 뭐 20년간 복역하면서 여자 만날 일이 있겠습니까? 좀 신기하기도 하겠죠. 프로파일러가 이렇게 투입이 되면 범인들하고 어떤 이야기들을 해요? 처음부터 사건 얘기로 바로 진입하지는 않아요. 좋아하는 음식 있어요? 감명 깊게 본 영화 있어요? 뭐 네. 이제 수작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 공감대, 이른바 얘기하는 라포가 형성이 돼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수사에 어떤 도움을 주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춘재가 프로파일러와 대화를 하는 게 아주 좋았던 모양이에요. 제가 조사할 때는 묻는 말에만 무뚝뚝하게 대답을 했는데 이제 여성 프로파일러와 대화를 할 때는 뭐 웃기도 하고 뭐 농담도 하고 막 그랬어요. 지금 연쇄살인죄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 와중에 뭘 잘했다고 웃고 농담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요. 그리고 저희 프로파일러 분들이 정말 잘해주셨던 게 그 3차 접견 때가 되니까 라포가 정말 많이 형성이 됐었습니다. 이제 이춘재가 자백에 대해 고민하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내가 8차 사건 얘기해 줄까요? 내가 얘기해 주면 뭐 승진에 도움 돼요? 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자백할 것처럼 뉘앙스를 풍겼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야기해 줄까 뭐 이런 거잖아요. 의지되는 거잖아요. 한 가지 특이했던 건 이제 조사가 끝나면 이춘재가 꼭 악수를 청했어요. 무슨 뭐 비즈니스 미팅 끝난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저하고만 악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성 프로파일러와도 꼭 악수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지. 이게 그 인사로 하는 악수가 아니구나. 우리 여성 프로파일러들의 손을 만지고 싶어서 그냥 다 악수하는 척 한 게 아닐까 생각이 우리 드는데요. 프로파일러님들도 진짜 고생이 많으시다. 저희가 금요일에 조사를 마치면서 이춘재한테 자, 월요일에 오겠다. 그리고 얘기를 하고 나서 월요일에 가지를 않았습니다. 이른바 밀당이라고 작전을 짠 거죠. 와, 내가 너무 먹잇감을 안 줘서 이렇게 안 오나? 얘기 좀 해줄 걸 하면서 하루 종일 기다렸을 것 같아요. 이제 월요일이 지나고 이제 화요일에 4차 접견을 했는데요. 그 이춘재가 아니 월요일에 온다 그래놓고 왜 안 왔냐? 버선발로 뛰어나왔겠다. 딱 그러더라고요. 걸렸네. 그날 이제 프로파일러들에게 내가 얘기해 줄까요? 이렇게 하더니 자백을 하기 시작한 거죠. 우와. 야, 근데 진짜 밀당 작전이 제대로 먹혔네요, 이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이춘재의 자백을 보고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이춘재가 그 종이와 펜을 달라고 하더니 야, 이게 뭐야? 살인 12 더하기 2, 강간 19, 미수 15. 12 플러스 2는 자신이 살인을 한 숫자였고 그 나머지는 알려지지 않은 강간 미수 사건의 숫자를 적은 거죠. 그 모두 48건의 범행을 자백한 겁니다. 너무 많은데? 이때까지 이춘재 범행으로 알려진 게 연쇄살인이 10건. 10건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수원에서도 한 건, 화성에서도 한 건,
청수에서도 2건 진짜 많구나. 살인이 더 있었고요. 그 외 강간과 강간 미수가 포함돼서 이 총 숫자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 또 우리 사회 분위기는 어땠냐면요. 네.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오히려 쉬쉬해하면서 신고를 거의 안 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춘재가 벌인 그 범행 중에는 신고가 안 된 사건이 대다수 상당히 많았던 걸로. 범행을 저지른 현장 약도를 한번 그리게 해봤는데 아주 자세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 그거를 다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진짜 그 영화 제목처럼 살인을 추억하고 있는 것 같네요. 감옥에 있는 동안은 이춘재가 범행을 못 하잖아요. 그때 자신이 했던 범죄를 떠올리면서 범행 충동을 억누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잘못한 걸 반성하는 기색, 뉘우치는 기색이 있던가요? 유족들에게 미안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해요. 얘기는 하는데 반성하는 표정이 전혀 아니었던 거죠.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 유연성이 엄청 좋다. 그러더니 손바닥을 이게 바닥에 짚고 그러는 거예요. 아주 관리를 좋은 거 열심히 하고 먹으면서? 있었습니다. 가석방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프로파일러들이 이제 큰 역할을 해줬고요. 매번 이렇게 같이 접견하고 대화하고 뭐 악수도 해야 되고 말 같지도 않은 얘기 계속 들어줘야 되고. 네. 엄청 힘든 시간을 보냈죠. 이춘재의 범행 동기는 변태적인 성욕의 해소, 왜곡된 성적 환타지 때문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학적 통제 욕구죠.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면서 내 마음대로 지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살펴보니까 이춘재의 범행이 폭발한 게 1986년도부터거든요. 1986년 1월에 전역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한 달 후인 2월에 첫 범행으로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아, 그럼 군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 저희가 조사를 할 때 라포 형성을 위해서 이제 뭐 군대 얘기도 좀 했었거든요. 본인이 탱크를 이제 운전을 했다고 해요. 그 제일 선두에 서서 나머지 탱크들이 자기를 따라오고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좋았다고 해요. 거기서 엄청난 쾌가 물렸겠다고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춘재는 군대에 가서 탱크 조종수라는 중책을 맡으면서 스스로 굉장히 만족했던 걸로 보여져요. 다시 말해서 이춘재에게 어떤 사회적인 역할이 있을 때는 인정 욕구가 충족되는 겁니다. 군대 전역 이후에 이제 수년에 걸쳐 연쇄 범행을 저지르다가 우연한 기회로 포크레인 기사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탱크와 포크레인 뭔가 좀 연결성이 있죠. 이때 직장에서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무렵에는 이춘재가 범행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나의 존재를 입증할 정당한 역할이 있고 주변 사람들의 관계에서 인정 욕구가 충족되면 분노가 억제되면서 범행 충동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저는 너무 화가 나는 게 사실 인정을 받고 싶으면 사회적으로 대부분 노력해서 인정을 그렇죠. 받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왜 도대체 살인을 하나요? 네. 사실은 팀장님께 자백을 했지만 이게 공소시효가 다 지나가 버렸어요. 우리가 단죄를 할 수 있는 더 이상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거 너무나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비록 법에 의해서 재판정에 세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끝까지 경찰이 추적해서 이런 악랄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을 반드시 검거해가지고 국민들 앞에 세운다는 개념은 명백히 있는 거니까요. 사실 뭐 해결했다기보다는 뭔가 이제 과거를 정리했다라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지금까지 너무 많이 눌러갖고 참아오셨잖아요. 특히나 이춘재한테. 이춘재한테 한마디 하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이춘재한테 제일 화가 났던 게 반성을 1도 안 하는 부분 때문에 늘 형식적으로 뭐 피해자들한테 뭐 미안하다, 유족들한테 죄송하다. 근데 영혼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를 하자면 진심으로 뉘우치길 바란다.
더 이상 잔혹한 살인이 누군가의 추억이 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오늘 스모킹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일명 종합병원에 의사가 분만실에서 아기를 그 충격으로 아기가 사망했다. 진짜? 어떻게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 몸을 믿고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더 충격적인 건요. 병원에서 외부에 알리지 않도록 아주 은밀하게 처리했다. 와, 설마 자동 결과까지 조작했어요? 이 세상에 이제 증거가 전혀 없게. 모두 다 짜고 덮어버린 겁니다. 야, 너무하다, 이거는. 과연 이게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지금 너무 충격적입니다.